자, 고전산문 9번째 정을선전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하루는 기운이 쇠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누군진 모릅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문득 해산하니 해산했다는 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굶은 사무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읽으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고전 산문에서는 이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이곳 남자이거늘 일희일비하여, 일희일비가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슬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쉽게 기뻐했다가 또 쉽게 슬퍼했다가 이렇게 휙휙 기분이 바뀌는 이런 걸 일희일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픈 건데, 왜 한편으로는 기쁘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들을 좀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슬프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탄식하고 한탄하기를 방명한 죄로, 방명하다라는 것은요, 운명이 기구하다, 운수가 기구하다, 나쁘다, 뭔가 좀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이 기구해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내용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금섬이 죽었고 월매도 죽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일비를 하고 있구나. 한편으로 슬퍼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뻐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 하여 아이를 안고 이르되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대사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데,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섬과 얼매도 지금 죽거나 죽을 지경에 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함 속에 들었으니 뉘라서 살리리요. 지함이라는 것은 땅구덩이를 말해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하며 목이 메어 탄식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하더라. 중략. 원수가, 자, 원수가에 지금 써놨는데 군담 소설이라고 써놨죠. 이게 이제 전쟁 소설, 전쟁에서 활약하는 소설일 때 이게 많이 나와요. 원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군담 소설적인 면이 등장하진 않아요, 사실. 지울까? 네. 등장하진 않아서. 이게 봐봐요. 이게 군담소리 여러분 여기 왜 써 있는 거냐면, 내가 이 글을 처음에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읽을 때 여기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쓰면서 읽거든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원수를 보자마자 군담소리라고 쓴 거예요. 일단 군담소설인가? 이게 지금 전쟁에서 활약하는 이야기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원수가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군담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라고요. 원수가 나오면 이게 지금 전쟁 장면이 나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에 청총말을 채찍질하여 필마단기로, 필마단기는 혼자서 말을 타고 라는 뜻이에요.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라. 황성, 황제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조씨가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틀에 올려매고 엄히 치죄하며, 죄를 묻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다 이런 뜻인데, 치죄하며 유부인의 간 곳을 묻되, 종시라는 말은 끝내, 끝까지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누가요? 이게 여러분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바뀌는데 이 옛날 고전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주어가 조씨죠. 조씨가 월매를 잡아내 형틀에 올려매고 어미 취죄하며, 여기가 아니네. 유부인의 간 곳을 묻되, 여기서 종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월매예요. 월매가 승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조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따위로 쓰면 안 돼요. 옛날 말투라서 이래. 옛날 말투라. 원래는 여기에 주어를 새롭게 달아주어야 합니다. 월매가 이렇게 달아주어야 되는데 안 달아줬죠. 안 달아주고 이따위로 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오면 항상 주어가 뭐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맥락을 바탕으로.
이게 지금 죽기를 재촉하는지라가 조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조씨는 패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렇죠? 승복하지 아니하고 누가 승복하지 않았겠냐고. 월매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월매가 끝끝내 말하지 않고 죽기를 재촉해. 차라리 날 죽여라. 빨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조씨가 때리다가 이제 그쳤어요. 차후에 혹 탈로할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이것도 주어가 월매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조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차후에 혹 탈로할까 이렇게 읽어버리면 조씨가가 주어인 걸로 이 문장 전체를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상하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목을 메어 죽게 되었다. 조씨가 얘 때리다가 갑자기 목을 맬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매가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월매가 혹 탈로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문을 받다가 이거를 그 유부인이 어디에 갔는지를 말해버릴까봐. 그렇잖아. 사람이 고문을 받으면 못 참고 이렇게 발설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겁이 나는 거야. 그것을 겁을 내요.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뜻밖의 승상이 필마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정이 들어오더니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메었건을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월매라. 여기서도 또 이상한 게 얜 누구야? 얘 누구냐고. 얘는 원수인데 원수가 이제 말 타고 왔잖아. 그쵸? 얘는 누구냐고. 또 다른 앤가? 뭐 어쨌든 승상이 들어왔어. 그죠? 밥빛 끓여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여 정신을 못 차려 어쩌고저쩌고 약을 흘러넣으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약물로 구하하며 쾌히 정신을 진정하거늘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물으니 그러니까 원수하고 승상이 같이 있는 건가?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밑에를 읽어보면 얘가 얘예요. 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태 새끼인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여기선 원수라고 하고 여기선 승상이라고 하고 여기선 승상이라고 하고 여기선 원수라고 하고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되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와 진짜 변태 새끼들이야 진짜. 그 옛날 그 고전 산문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나는 이런 경우는 나도 좀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지금 한 문장이잖아. 한 문장. 한 문장 안에서 여기선 승상이 불쌍히 여기서 약물로 구호하며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부르니 이거 아무리 봐도 두 명이야. 얘는 약으로 구호해주고 옆에 있던 원수가 연고를 물은 거야.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따구로 쓰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따구로 써있는 걸 어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야 돼. 맥락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뭐야 두 명이야? 이렇게 읽었어. 처음에 읽을 때는 두 명인가? 이렇게 읽었는데 밑을 보니까 한 명이야. 얘가 얘입니다. 이상한 새끼들.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명입니다. 연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구하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누구야 지금? 유부인이야 유부인. 유부인이 지함 속에 들어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 이걸 보면 이게 유부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제 월매도 아까 월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월매가 여기서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지함 속에 숨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승상이 분하여 화가 났죠.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에 가보니 유부인을 보러 갔습니다.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해산하매 복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고남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갖다 주는 게 월매밖에 없었는데 월매가 옥에 갇힌 거야.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그러니까 유부인이 밥을 못 먹은 거지 세상에. 애를 낳았는데 그 몸에 밥까지 못 먹은 거야. 여러 날을 절곡함에 곡식을 끊음에 굶음에 기운이 쇠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오. 편집자적 논평이죠. 가련하다는 겁니다. 불쌍하다.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배우니 왕비가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만리 전장에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니 노모의 마음이 즐겁기 측량없도다. 여러분 이런 거 허투루 읽으면 안 돼.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야? 왕비가 한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왕비가 엄마구나. 노모 나이든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승상의 어머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가 출전한 후 간에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으니 그 통한한 말을 어찌다 형언하리오. 그러니까 지금 왕비도 알고 있네요. 그죠? 왕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도 지금 이걸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게 맞아? 아니 왜 왕비가 이걸 못 말려? 어쨌든 그렇대요. 그 통한한 말을 어찌다 형언하리오. 얘가 지금 아니 이 왕비가 그 뭐야 시어머니잖아. 승상의 어머니니까. 그쵸? 근데 왜 못 말릴까? 자 어쨌든 하고 충렬 부인의 자초지종을 말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모치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오. 이 충렬 부인이 누굴까? 충렬 부인의 자초지종을 말했다고 하는데 간부는 여러분 간사한 여자란 뜻이에요. 자 잘 봐봐. 여기 지금 한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간부에 한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보고 간부, 아 간사한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맥락을 봐.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오니까 이게 뭔가 좀 부정적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 조씨를 말하는 거야. 조씨를. 그러니까 조씨가 지금 유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조씨가 유부인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월매 잡아서 막 좁혀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 조씨가 나쁜 여자인 거지. 그래서 아 간사하다의 간자에 계집부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맥락도 알아야 되고 한자도 알아야 돼. 근데 한자를 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한자를 알면 이 맥락을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져. 왜? 간부라고 했을 때 이 부가 계집부라는 글자를 알고 있고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너네가 이 간사한 여자를 떠올릴 수 있는데 부 하면 너는 못 떠올리냐? 아비부밖에 없잖아. 안일부 아니면 아비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못 떠올리는 거야. 뭐 아무튼 그래서 간부 간사한 여자예요.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한자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잖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라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한자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쓰는 건 몰라도 되니까 제발 그런 한자가 있다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무슨 간자야 무슨 부자야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제발 좀 써놓으라고. 응? 써놓고 기억을 좀 하시라고. 자 어쨌든 그 다음 노모의 서사촌 복록이 와서 이리하기로 알았노라. 얘도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나쁜 애야 얘도. 승상이 대로 크게 노하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간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벌써 도주하였거늘. 승상이 외당에 나와 형틀을 배설하고 형틀을 차려놓고 옥조를 잡아들여 국문합니다. 이게 문초를 한다. 고문을 하는 거고 죄인을 잡아들여 가지고 문초 고문을 하는 거 이거를 국문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말을 누구더러 하였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추측을 해보면 충렬 부인이 아마 이제 유부인인데 이 유부인이 죽은 척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금섬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금섬이 충렬 부인인 척하고 죽은 거야. 그런 거 아닐까? 난 이거 내 생각인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금섬이 충렬 부인인 척하고 죽고 유부인인 척하고 죽었어. 근데 그 시신이 또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월매까지 잡아와서 어디로 빼돌렸냐 이러면서 이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이 옥졸들 때문에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말했냐? 그랬더니 은위치 말고 이제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라 하는 소리 우레와 같으니 옥졸들이 황급하여 고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 등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이거 유부인처럼 이렇게 귀한 사람의 손 같지 않다는 거죠. 맨날 걸레질하고 막 이런 사람 같다.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이 금년 같으니 마침 지나다가 듣고 묻기에 소인이 안면에 얽매여 말하고 여러분 이런 거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안면에 얽매여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친해서 그러니까 안면을 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안면을 트다. 그러니까 안면에 얽매여 말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아는 사람이라서 친한 사람이라 얼굴이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어서 그 친분 때문에 말을 했다는 거야. 말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그리고는 말한 거지. 야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행여 누설치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후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또 노했죠. 칼을 빼어 서한을 치며 서한은 책상이죠. 앞에 있는 상을 치며 좌우를 꾸짖어 금년을 잡아들여라. 자 잡아왔죠.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했냐? 금년이 정렬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충렬 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일과 정렬 부인이 거짓 병든 체함에 충렬 부인이 놀라 문병하고 탕약을 갈아들여 밤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 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 부인대로 그만 침소로 가소서 하니 충렬 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가신 후 조부인이 성복록을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을. 아이고 힘들어. 자 여러분 여기를 읽으면 이걸 써야 돼. 요약적 제시가 쓰였구나. 이걸 탁 알아야 된다고. 반응해야 돼 너네가. 아시겠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왔을 때 뭐야 이거 요약적 제시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시겠죠? 이거 안 되면 안 줍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에서 시간 줄이고 싶으시면 이 고전 소설이라든가 현대 소설, 특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편집자용 논평이라든가, 뭐 요약적 제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 그 자세하게 장면을 극대화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서술적 특징들을 너네가 알고 있고, 그게 나올 때 읽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줍니다. 아시겠죠? 진짜 시간 어떻게 줄여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문학에서 시간 줄이려면 서술 방식, 표현 방식 이걸 읽으면서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편집장 논평이고 이런 게 요약적 제시고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요약적 제시가 나왔을 때 이거 요약적 제시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문제에 나와. 그게.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뭐 안 나오면 많은 거고. 이거 뭐 체크하는데 오래 걸리냐? 읽으면서 요약적 제시가 쓰였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현대시에서 뭐 있었어? 현대시는 뭐 대꾸법이라든가 어미 내가 잘 보라 했죠. 어미 그 다음에 또 뭐이지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이런 거 그다음 표현법 그러니까 표현 방식 서술 방식 이런 거를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약적 제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년이가 그러니까 정렬 부인이 시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렬 부인이 시켰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복록을 청하여 왕비 침전에 참소를 했다.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참소는 모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복록도 나쁜 새끼고 정렬 부인이 아마 이제 조부인이겠죠. 아 여기 나오네. 조부인이 어쩌고 그죠? 이 조부인이 정렬 부인이다. 네 불명하여 불명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녀의 꾀에 빠져 정렬 부인 조부인이죠. 조부인의 꾀에 빠져 애매한 중녀를 죽일 뻔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애매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는 충녀를 죽일 뻔했으니 무슨 낯으로 현명한 부인을 대하리요. 역시 충렬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 승상이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왕비가 한 말이죠. 자 승상이 말하기를 모친의 허물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자 왕비가 눈물을 거두고 누웠어요. 끙끙 앓아 누웠죠. 승상이 위로하고 조씨를 잡아들여라 어쩌고. 자 그래서 죽이겠다. 죽기를 어찌 일시나 용서하리오마는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리니 천작게 주다라고 죽이리라. 그러니까 죽이긴 죽일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맘대로 죽일 수가 없다.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 왜지? 왜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지? 이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 읽으면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여기를 읽을 때는 궁금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왕비가 얘를 말리지 못했는가? 이 조씨를.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승상이 놓아요. 큰 칼을 씌워 궁옥에 가둔 후 상소를 지어 천정, 임금 앞에 올립니다. 자, 뭐 읽어보세요. 여기 쭉 읽어보시고. 신의 집 12 금섬이 상전을 위해 죽었사오니 원혼을 표창하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비, 죽은 노비까지 챙겨주고 있죠. 그다음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얼마의 충의를 힘입어 연명보존하였음을 말하니까 상이 크게 놀랐습니다. 대경 승상 정을선이 어쩌고 저쩌고 주석지시는 주춧돌이 되는 신하인데 얘들이 주춧돌을 알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에 집안에 이런 해괴한 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정렬과 금년의 죄상이 전고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짝이 없으니 당장 죽여라. 자, 여러 신하들이 이 여인의 죄가 중하오나 조왕의 딸이요 이겁니다. 얘가 조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황제지만 왕의 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승상의 부인이니 뭐 이건 이제 대외적으로 그런 거죠. 승상이 죽이라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차명을 쓰심이 너무 과하오니 다시 전교하시오. 전교라는 것은 가르침을 내리다, 명을 내리다 이런 뜻이고 집에서 사사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죽여라. 무슨 얘기냐면 처형을 하게 되면 너무 공개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집 안에 그 사약 내려가지고 먹고 죽여라. 사사로이 죽여라. 이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명예가 또 중요하긴 했으니까 옛날에는 천자가 옳게 여기서 답을 내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충렬문 세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감사하고 나와서 조씨를 죄를 주어서 사약 주고 금년은 머리 베고 나머지 죄인은 경중 무거움과 가벼움을 분간하여 다스리고 그러니까 죄가 크면 큰 벌을 주고 작으면 작은 벌을 주고 금섬은 다시 관관을 갖추어 이로써 장리하고 제 부모 금섬의 부모는 속량하여 천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는데 무슨 면천이라고 그래요. 면천 천함을 면하게 해준다. 면천이라고도 합니다. 면천하여 의식을 후히 주어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줘가지고 살게 하고 충렬문을 세워주고 사시로 사계절로 향화를 받들게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기리는 거죠. 월매는 금섬과 같이 하여 같은 대우를 해줘서 충렬부인 집안에 일좌 대가를 세우고 한 집안을 세우고 노비 전답을 후히 주어 일생을 편하게 살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선징악이죠. 마지막에 권선징악 사필귀죠. 끝. 됐죠? 가정사 소설입니다. 밑에 나올 거예요. 가정사 소설. 그래서 이제 처첩간의 갈등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처첩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근데 얘가 승상인데 처첩간의 갈등이 필요한가? 처첩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처첩이 아니구나. 이게 승상이잖아. 승상의 특징은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승상은 부인을 2명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를 2명 둘 수 있어. 처를 2명 둘 수 있는 건 승상밖에 없습니다. 황제는 부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 가능하죠. 걔는 뭐 다 돼요. 근데 승상은 부인을 2명 둘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부인은 무조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첩입니다. 왕과 황제는 이제 빼고 걔들은 뭐 지네 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걔네 빼고는 다 부인은 1명밖에 못 둬요. 근데 승상만 부인을 2명 둘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굉장히 특이한 문화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는 둘 다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왜 싸우는 거냐? 뭐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3번이에요. 3번이고 2번이 조금 이상한데 기역과 니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자, 이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보기를.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있다. 근데 이 서술자의 개입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거나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약을 하거나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이야기 전개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은 그러면 요것들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번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읽어보시면. 대략 맞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을, 이게 이제 기억이 이거거든요. 어딨냐? 여기 있다. 기억이 이거거든. 물론 이 앞에 요약이 있긴 있어. 근데 여기에 감정이 전혀 없나요? 물론 감정보다는 내용 요약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뭐 그건 인정하긴 하는데, 감정이 전혀 없나? 이걸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약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봐봐, 기억은 요약을 위한 것이라면 니은은 감정을 표출이야. 그럼 기억은 감정 표출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뭐 니은에 비해서는 아니긴 하죠. 근데 기억에도 감정이 있지 않나? 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편집자적 논평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서 확실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맞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뭐 이건 5번 읽어보시면 헛소리입니다. 일단 이 국문은 여러분 조씨를 국문하는 게 아니죠. 읽어보시면 옥졸들에 대한 국문이에요. 어딨냐? 그죠? 옥졸을 잡아들여서 국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도 잡아들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국문은 애초에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지 조부인은 그냥 이제 잡아온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건 그냥 잡아온 거죠, 그냥. 이건 국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문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헛소리입니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금섬은 긍정적인 물이고요. 금년은 부정적인 물이죠. 그 다음에 월매는 긍정적인 물인데 성복록은 부정적인 물이고, 여기서 지금 성복록의 주인을 위해 거짓을 고한다. 맞긴 하죠. 그 왕비에게 참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도 그 주인이 시킨 거 하다가, 정렬분이 시킨 거 하다가 죽은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보면, 보기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악행을 돕던 인물이고, 얘는 주인공을 돕는 인물, 얘는 주인공을 돕는 인물, 얘는 악행을 돕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아시겠죠? 3번이 정답이다.